네, 변화 좀 주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은 사례관리의 기능,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세 번째 시간에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역할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의 기능에서처럼 직접적인 기능, 또 간접적인 기능, 세 가지, 그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통합적인 기능,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현장에서 사례 관리자의 역할들은 어쨌든 직접적인 그 서비스 현장에서 보면 개입 초기에는 통상적으로 사례 관리자가 먼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어떤 직접적인 서비스들 상담이나 어떤 그 지지 기능이나 정서적인 어떤 보호 기능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힘을 얻게 되면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서부터는 오히려 클라이언트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천해보고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자신의 장점을 이용해서 강점을 이용해서 실천을 하게 되고 그 효과를 이제 인식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보호 셀프 케어 기준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보호라는 건 뭐냐? 클라이언트의 자기 보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스스로 배워서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능력들을 바로 셀프 케어, 자기 보호의 기준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직접적 서비스에서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가족에게 그 직접적인 서비스를 전달함으로써 생기게 될 수 있는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간접적 서비스에서는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그냥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는 자원을 찾아서 연계하고 점검하고 조정해주고 또는 자원이나 서비스에서 제외된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자의 역할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사례 관리자의 역할이 직접적인 서비스의 역할에서 또 간접적인 서비스 역할을 이렇게 구별을 실제로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기능들이 역할들이 이렇게 뭉뚱그려져서 동시에 제공이 되는 통합적인 어떤 역할들이 많이 중요시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역할들이 모두 다 중요하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사례관리자 역할이 실천 현장이나 기관 유형,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자원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런 문제들을 제외하고 사례관리자가 직접적인 서비스에서의 역할, 간접적인 서비스에서의 역할, 또 이 두 가지를 함께 보는 통합적인 서비스에서의 역할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자의 직접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을 도울 때 1차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관리의 시행 초기에는 사례관리자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에 직접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의 욕구에 맞는 직접적인 상담이라든가 아니면 자원 연계라든가 아니면 자원들을 찾아서 아니면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교육이나 훈련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모시고 가서 함께 연계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직접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의 직접적인 역할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상담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지원자 또는 위기 관리자의 역할들, 이런 네 가지의 큰 역할들을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의 직접적인 역할들을 좀 상세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상담자, 교육자, 위기 관리자, 지원자의 역할들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담자는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이고 만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또 생활상의 여러 문제로 생기게 된 심리적인 또 정서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루어주는 역할들을 합니다. 초기에 인테이크 접수 상담을 하게 되고 초기 사정을 할 때도 라포 형성을 하고 그다음에 좋은 관계, 욕구 사정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바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초기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보통의 많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들은
본인의 문제를 누군가와 상의해보고 또 누군가의 어떤 조언도 들어보고 싶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어떤 것들을 또 나의 판단이 나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많이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들어주거나 함께 고민해주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많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례관리자 선생님들께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사정도 하고 그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상의 문제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불안과 정신적인 고통들을 잘 어루만져주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상담자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교육자의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가르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들이 선택의 그 기로에서 판단의 잣대를 사용될 수 있는지, 필요한 지식들은 뭐가 있는지, 기술들은 뭐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교육하는 교육자의 역할. 그 다음에 위기관리자의 역할들은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에게 위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위기관리자로서 사례관리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비스, 공식적인, 비공식적 자원들을 위기관리 과정에 대해서 필요한 뭐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부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긴급 자원들을 동원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개입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위기관리자의 역할이다라는 거고요. 지원자의 역할은 클라이언트의 자기보호 능력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하면 사례관리자는 지원자의 역할들을 합니다. 지지자, 옹호자,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자의 직접적인 역할에서 초기 과정에서는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가지고 직접적으로 교육도 하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전달을 하게 되죠. 근데 어느 정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자신들의 강점을 이해하고 어떤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배워 나감으로써 스스로 자기 보호 능력이 커지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주도적인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맞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의 서비스가 전달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서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서비스 실천에서 주도적인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례관리자 선생님께서는 클라이언트 그 가족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 점검하거나 어떤 판단을 하거나 선택을 할 때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서포터의 역할들을 즉 지원자의 역할들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사례관리자의 직접적인 역할들은 상담자, 교육자, 위기관리자, 지원자의 역할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례관리자의 간접적인 역할들은 어떤 게 있는지도 같이 볼까요?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자, 경계 확장자의 역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간접적인 역할의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자가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뭐냐? 우리 기관에 아니면 또 다른 기관에 공식적, 비공식 자원들을 찾아서 우리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라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 필요하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누락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는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옹호해 주거나 하는 거죠. 즉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한 제도적인, 정책적인 아니면 법률적인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론을 만들고 아니면 뭐 직접적인 요즘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청와대의 국민청원을 통해서 여론들을 그런 비슷한 뜻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을 아니면 여론들을 만들어서 이슈화해서 그런 거에 대한 정책 결정권자들이나 아니면 법률을 만드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해서 그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간접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를 보았을 때 간접적인 역할들은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크게 피부에 닿지 않는 말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피부에 닿는 어떤 사례를 좀 들자면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해서 왔는데 예를 들어 그게 저희 기관에서는 또는 제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러면 주변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가 그러면 다른 기관에 연계해서
그 기관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아니면 물품이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 함께 찾아가서 소개해드리고 그쪽 담당자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점인지 확인해서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을 찾아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바로 간접적인 서비스의 하나다, 중개자의 역할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간접적인 역할들은 바로 간접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역할, 또 경계 확장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결자, 또 점검자, 또 아까 조정자의 역할, 옹호자, 중개자의 역할, 이렇게 5가지를 아까 사례관리자의 간접적인 역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간접적인 역할들을 좀 상세하게 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중개자의 역할.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의 적절한 기관이나 자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콕 집어서 선택을 해서 연결해드릴 수 있는 것, 클라이언트나. 이것이 바로 중개자의 역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결자의 역할은 적절한 기관이나 서비스가 선정이 되면 연결자의 역할이 필요한데, 이 이야기는 뭐냐? 의뢰자, 우리의 클라이언트의 역할들,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과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런 것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직접 클라이언트가 타기관에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다라 그러면 저희가 의뢰자로서 대신 역할, 우리 기관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 가족분들이 계신데 그쪽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의뢰자분들 그쪽으로 연계를 해드릴 테니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의뢰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역할들이 바로 연결자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점검자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또 가족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또는 비공식적인 서비스나 자원들이 서비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잘 적응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당초에 사정을 통해서 정했던 클라이언트가 바라고자 했던 목표가 성취되고 또 클라이언트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또 관련된 과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하는 점검자의 역할이 바로 사례관리자의 간접적인 역할이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또 네 번째로 이제 조정자의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의 꽃, 보통 이제 사례관리의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정하는 역할도 많은 일을 하시게 되는 중에서도 이제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역할이라고 의미할 수 있겠죠. 즉, 다른 기관으로 연계된 클라이언트가 예정된 서비스를 적합하고 충분하게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해당 기관의 변화가 필요할 때는 일정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고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정자의 역할들이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옹호하다 하는 역할 이야기죠. 클라이언트를 대신하는 활동이므로 매우 적극적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와대 국민청원을 대신해서 넣어준다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문제되는,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 많이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 농촌사회면 농촌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어촌사회면 어촌지역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을 대표해서 클라이언트들을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알리고 이 문제에 대한 여론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과정들도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공기관들이 본래의 계획대로 협력하지 않고 또는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거나 미룰 때 다양한 옹호 전략들을 통해서 상대방들을 변화시키고, 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론들이 지역사회나 우리 많은 시민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동의하고 그거를 변화에 여론의 힘을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 그럴 때 첫 단추를 깨주고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하는 역할들이 바로 클라이언트 대신해서 하는 활동임으로써
이게 바로 공호자의 역할이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서비스, 간접적인 서비스,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역할, 간접적인 역할, 이렇게 다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교재 113페이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보충 자료로 사례관리를 실패로 이끄는 요인이라고 해서 성공적인 사례 관리를 위한 실천 경험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장에서는 사례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을 보충 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사례 관리를 실패로 이끌 수 있는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5년 이상의 현장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사 5명을 심도 있게 인터뷰하여 도출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요인과 실패 요인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 현실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성공을 할 수 있는 사례, 또 실패할 수 있는 사례, 이 두 가지를 함께 봄으로써 사회복지사로서 앞으로 내가 실천해야 되는 방법들 또는 방향들을 점검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실패로 이끄는 요인은 제대로 된 사정이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는 클라이언트의 비협조 또는 거부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욕구 파악이나 체계적인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사례 관리가 실패로 이끌어가기가 쉽더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기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 논문을 정리를 한 것 같은데요. 처음 욕구 파악을 하러 나가면 혹시나 자신의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해요. 심지어 문도 열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클라이언트 문제에 대해 가족들에게 물어보려고 해도 그냥 그렇다는 식의 대답을 기도해요. 라는 어떤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사정을, 클라이언트와 가족에 대한 사정이 어려웠었다, 그래서 사례 관리가 성공적이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는 사례관리자의 역할의 불명확성입니다. 사례관리자가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있다 해도 업무 과정과 인력 부족, 과잉 기대 등으로 책임있는 역할 수행에 제한을 받을 경우에 사례관리가 실패로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개입의 필요성은 느끼지만 다들 알다시피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은 부족합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죠. 청소년들은 감각적이고 빠른 흐름을 추구하기 때문에 다른 클라이언트에 비해 서비스 제공을 잘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단순히 사례관리자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거죠. 수수방관하는 식이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 믿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라는 어떤 연구자들, 현장에 계신 많은 분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사례관리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그 주변의 체계에 관한 문제들이 함께 풀어가는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그냥 그게 단순히 사례관리자한테 일임한다, 가족이 그 클라이언트 문제를 사례관리자에게 일임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그 주체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례관리의 초창기에는 사례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사례관리의 어떤 그 시스템 체계를 이끌어 나가지만, 일정 정도 시간에서 교육과 훈련의 기회, 그런 직접적인 서비스 중에서도 긴급한 어떤 문제들 해결하는 부분이 끝난다라 그러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그 가족이 주가 되어서 자기 보호 능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사례관리가 실패로 끝날 수 있다라는 어떤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상호 신뢰관계의 형성의 어려움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면 사례관리가 성공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 사례관리자의 역량 부족과 기관의 한계. 사례관리자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례관리자로서 자신이 수행하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지 않거나 혹은 기관 내 사례관리 운영 지침과 지원 방안이 없는 경우에도 사례관리가 실패하기 쉽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정도 예, 서비스들이 이런 사유들이 바로 이러한 사항들이 생길 때 바로 사례 관리가 성공하기 어렵다. 예, 실패로 이끄는 요인들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러한 그 실패 요인들을 좀 뒤집어서 보면 만약에 제가 이제 사례 관리자로서 사례 관리 현재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례 관리 이용자나 또는 대상자와의 사례 관리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다라 그러면 지금 이런 실패 요인대로 끌고 가지는 않아야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셔서 공부하시면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 관리자의 기능과 사례 관리자의 역할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제2장 사례 관리 실천 과정과 단계별 과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마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여러 선생님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